나를 버린 건 참았어. 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한 건 용서 못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해라니까요. 다 녹음돼 있어.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8살 손자가 제게 던진 질문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둘이면 안 되냐는 그 순수한 질문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6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이었거든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고 착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착각이었어요. 아들 지호와 며느리 서윤이 제 앞에서 보여준 모든 효심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고 손자 민재의 그 한마디는 제가 평생 숨겨온 과거와 그들이 꾸민 음모가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며느리 서윤이 화장을 하며 나오더니 민재에게 오늘 유치원 끝나고 학원 가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제게 달려왔어요. 궁금한 게 있다며 저를 올려다보더니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할아버지가 둘이면 안 되냐고요.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재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전화하면서 할아버지 이름을 2개나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이고 또 하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고요. 그 순간 며느리 서윤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민재에게 달려가더니 아이를 안아 올렸죠. 민재에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얼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느리가 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제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오진우라는 남자, 아들 지호의 진짜 아버지 말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죠. 도대체 며느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된 걸까요?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인데요.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지호는 자기 아버지가 결혼 후 저와 만나 낳은 아들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저는 불안에 떨면서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민재를 방에 재운 뒤 나왔어요. 서윤은 제게 다가와 앉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섬뜩했죠. 마치 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민재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놀라셨을 거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어른들 대화를 듣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무슨 전화 통화를 하길래 민재가 그런 말을 하게 됐냐고요. 서윤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쪽 친척 어르신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도 나와서 그랬다고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말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아들 지호가 퇴근했습니다. 지호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이 아이가 진우를 닮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호와 서윤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는 곧 깨질 거라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지호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검진 예약을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종합검진이냐고 물으니 지호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 건강 체크는 자주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종합검진을 권하는 걸까요? 밤이 되어 제 방에 들어갔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민재의 질문,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아들의 갑작스러운 검진 권유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내일 제 오랜 친구 영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란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무속인으로 살고 있죠. 영란이라면 이 불길한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서윤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영란이 사는 곳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영란의 집 앞에 도착하니 마당에 영란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린 것처럼요. 영란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올 줄 알았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저희는 조용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란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호가 너 큰일 났구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죠. 손자의 질문,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까지요. 영란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가 넌 조만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 말이 귓가에 꽂혔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영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안에 피로 엮인 저주가 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저주냐고 되물었죠. 영란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다고 하더군요. 영란은 가끔 의뢰인들의 가족관계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우연히 서윤의 배경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거의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영란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예전에 오진우와 관계가 있었다고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진우요? 제 첫사랑 오진우 말인가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설마 서윤이 진우의 딸이란 말인가요? 영란은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호와 서윤은 이복 남매가 되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호가 더 충격적인 건 말이야. 영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영란은 서윤의 행동 패턴이 수상하다고 했어요. 지호와 결혼할 때도 너무 적극적이었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고요.
마치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그동안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서윤은 제 과거에 대해 자꾸 물어봤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연애 과정, 지호를 낳았을 때 이야기까지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영란이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호가 내 아들과 며느리 관계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영란은 그들이 혹시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호는 착한 아이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영란은 단호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호도 이미 며느리 편이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란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호가 조심해. 내 재산, 내 집, 내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요. 그들이 너를 어떻게든 제거하려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하려는 걸까요? 정말 서윤이 진우의 딸일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지호와 서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둘은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죠. 서윤은 그러시냐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호와 서윤은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죠.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영란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군요. 거실로 나가니 지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윤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죠. 병원 진단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주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저는 멀쩡하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지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따졌어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셔야 해요. 병원에서도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라고 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구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죠. 그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어요. 어머니, 이거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요양원 계약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 이상한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뒷장에 작은 글씨로 재산관리 위임 조항이 있었어요. 입소자는 재산관리를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유산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구나. 지호가 볼펜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서명만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정함이 얼마나 가짜인지를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서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그러시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영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뭔가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먹은 약 때문일까요? 아니, 평소에도 먹던 약인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약을 바꿔친 건 아니겠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놓인 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약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죠. 평소 먹던 약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이건 좀 더 진한 색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약을 바꿔친 거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지호와 서윤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 오늘 약 꼭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호가 출근하고 서윤이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제 방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죠.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권 리증까지요. 큰 가방에 넣어서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살펴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뭔가 설치해둔 건 없을까 싶어서요. 서윤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집을 팔려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이미 중개업소와 상담까지 한 흔적이 있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법무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 상담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더니 어머니 뭐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설거지 좀 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서윤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했죠. 서윤이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던지요. 저는 약을 집어들었어요. 서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고 삼켰습니다. 서윤은 만족한 듯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얼른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어냈습니다. 이 약이 도대체 뭔지 알아봐야 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에게 병원에 다녀온다고 말했죠. 서윤은 혼자 가시겠냐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다녀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래도 조심하시라며 배웅해줬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영란에게로 갔습니다. 영란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어제 이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바뀐 약, 부동산 매매 계획까지요. 영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호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영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들이 발뺌하면 오히려 제가 치매 환자 취급당할 거라고 말했죠. 영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고요. 먼저 제 재산부터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야 했죠. 영란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을,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호와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둘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고 대답했죠. 지호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별 이상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과 지호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지호와 서윤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금살금 문 밖으로 나가 복도에 숨었죠.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복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호와 서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오늘 병원 간다더니 영 수상해. 서윤이 대답했죠.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내일 계약서만 받아내면 끝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입을 막았어요. 지호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어머니가 혹시 영란 이모한테 뭐라도 말했으면 어떡해? 서윤이 비웃듯 말했죠. 무속인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증거도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한텐 진단서도 있고 의사 소견서도 있잖아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찝찝해. 내가 비록 어머니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 말에 서윤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누구 아들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집과 재산이에요. 우리 민재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다시 권유해 볼게. 이번엔 반드시 도장 받아낼 거야. 서윤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죠.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도 계속 먹이세요. 점점 정신이 흐려져야 우리가 편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싸워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영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를 모두 말했어요. 영란은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오늘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르고 집을 나섰죠. 영란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영란이 소개했죠. 이분은 사설 탐정이래요. 내 사건을 도와줄 거야.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영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가, 그런데 내가 어제 더 알아본 게 있어. 서윤에 대해서 말이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물었죠.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영란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혜진이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김혜진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영란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45년 전에 오진우와 관계가 있었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우가 저 말고 다른 여자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영란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호가, 시기를 봐. 내가 진우와 헤어진 직후야. 그리고 김혜진이 임신을 했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서윤이 정말 진우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서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지호가 진우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영란이 설명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김혜진이 죽기 전에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대. 진우와의 관계, 서윤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까지요. 그럼 서윤은 알고도 지호와 결혼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일부러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어. 목적은 딱 하나. 재산이야.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탐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산 갈취 시도까지요. 증거만 확보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냐고 물었죠. 탐정이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이걸 집안에 설치하면 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는 게 떨떠름했죠. 하지만 영란이 말했습니다. 정호가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야. 살아남아야 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이 사용법을 알려줬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지호는 회사에 있고 서윤은 민재를 데리러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서둘러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민재가 돌아온 거예요. 민재가 저를 보고 달려왔죠. 할머니, 저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 때문에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지호가 퇴근했고 네 식구가 식탁에 모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요.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같이 가요.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왜 갑자기 은행이냐고 물었어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호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뺏으려는 것도 아니라니요. 이미 다 계획해 놓고선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녹음기에 결정적 증거가 담길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도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자정이 넘어서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와 서윤이었어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은행 가면 끝이에요. 통장을 우리 명의로 바꾸는 거죠. 지호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이미 준비해둔 위임장이 있잖아요. 어머니 도장 찍힌 거요. 제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윤이 날카롭게 말했죠. 당신은 진짜 답답해요. 우린 이복남매예요. 애초에 결혼도 불법이에요. 들키기 전에 끝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숨긴 비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호는 그래도 어머니는 자기를 키워줬다고 조용히 말했죠. 서윤은 비웃으며 키워준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평생 속은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녹음기를 들킬 수도 있었죠. 저는 꾹 참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영란에게 전화했어요. 어젯밤 대화 내용을 전했죠. 영란은 녹음기를 회수하고 당장 경찰서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아직 방에 있었고 지호는 씻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화분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호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지호가 나오며 오늘 은행에 꼭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했어요.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물었죠.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가야 한다고 이미 예약까지 해놨다고 했어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었죠. 서윤이 나오며 거들었어요.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라며 빨리 준비하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행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죠. 외출 준비를 하며 제 방에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함께 챙겼어요. 거실로 나오니 지호와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재는 유치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셋이서 차를 타고 나섰어요. 차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서에 들러야 했어요. 저는 배가 아프다고 말했죠. 화장실 좀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지호는 은행 가서 화장실 쓰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다며 우겼죠. 지호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더니 근처 주유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주유소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옆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파출소가 있었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비어 있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호와 서윤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지호가 다가왔죠. 순순히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했죠. 지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팔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자였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 섰어요. 그 사람은 오진우였습니다. 45년 만에 마주본 제 첫사랑이었죠. 진우는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늘었죠. 진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호가 끼어들며 누구냐고 저희 집안일에 왜 끼어드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진우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진우는 천천히 지호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를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자기가 지호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호와 서윤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진우가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걸까요? 진우가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뭐가 책임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은 진우도 자기 아버지라고 김혜진의 딸이라고 소리쳤죠.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라며 진우가 엄마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거 다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죠.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진우가 저와 헤어진 후 김혜진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서윤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서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호와 결혼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저를 파멸시키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지호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호는 서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남매라는 게 맞냐고 물었죠. 서윤이 차갑게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알았지만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라고 했어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 우린 남매라고, 불법이라고요. 서윤이 웃었어요. 그래서 뭐냐는 표정이었죠.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데 이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만 챙기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서윤의 그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던 거예요. 자기 엄마를 버린 진우에게, 그리고 진우의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산 저에게 말이죠. 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했어요. 혜진을 만난 건 우리 헤어진 직후였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괜찮다고 말했죠.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라며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소용없다고, 이미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손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젯밤 지호와 서윤이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모든 게 녹음되어 있다고, 당신들의 계략이 다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바꿔친 것도,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도 모두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라고 했죠. 서윤이 황급히 제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가로막았어요. 진우는 서윤의 팔을 붙잡았죠. 서윤이 발버둥 쳤지만 진우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죠. 지호가 고개를 들고 서윤을 봤습니다.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서윤은 차갑게 그를 쳐다봤죠.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45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진우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데 서윤이 달려들었어요.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죠. 진우가 서윤을 제지했습니다. 그 틈에 저는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계속 저를 노려봤죠.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저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보여줬죠. 경찰은 녹음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과 지호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윤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이젠 남이었죠. 경찰차에 태워지는 둘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지쳐 있었죠. 의사는 충격이 크니 며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제 곁에 머물러 줬어요. 밤새 제 손을 잡아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진우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형사는 녹음 내용과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서윤과 지호는 사기와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약을 바꿔친 부분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어요.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지호를 마주쳤습니다. 지호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제 팔을 잡아줬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집이었죠. 아무도 저를 위협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우가 차를 끓여왔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란이 찾아왔어요.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했죠. 영란은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영란이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영란은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났어요.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제게 돌아왔죠. 지호와 서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죠. 하지만 민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부모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민재만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죠. 민재의 양육권과 관련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재가 지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민재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진우가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민재는 무고한 아이라고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했죠. 저는 고마웠어요. 진우는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민재를 키우자고요.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질문을 던졌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지호와 서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녹음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서윤과 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할 수 없지만 민재만은 지켜주고 싶다고요.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진우가 저를 안아줬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였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유는 징역 3년, 지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그리고 민재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민재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죠. 민재에게 앞으로 할머니가 키워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냐고 물으니 민재는 울먹이며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우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민재는 진우를 따랐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죠. 저는 진우와 민재가 노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죠. 하지만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민재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속삭여줬어요. 진우는 매일 저희 집에 왔습니다. 민재와 놀아주고 저녁도 함께 먹었죠. 어느새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잠든 후 진우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진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거라고요. 진우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재혼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죠.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진우는 진지했습니다. 45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영란에게도 물어봤죠. 영란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했어요. 저는 영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우에게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재와 영남만 초대하기로 했죠. 화려한 식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살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지호였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정리가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혼자 가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면회실로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지호가 앉아 있었죠. 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호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호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배신해서 죄송하다고요. 저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배신했냐고요. 지호가 대답했어요. 서윤에게 속았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도 공범이었어요. 끝까지 서윤 편에 섰잖아요. 지호가 변명했습니다. 서윤이 협박했다고,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기 변명뿐이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어요. 지호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민재만은 잘 키워달라고 했죠.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도소를 나오니 진우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었죠. 진우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제 끝이라고, 다 정리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볼일 좀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진우와 민재, 그리고 저. 우리 셋이면 충분했어요. 며칠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죠. 영란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가 밝게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재를 안아줬죠.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저희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진우가 이사를 왔죠. 진우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진우의 짐을 정리해주며 웃었습니다. 함께 사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민재를 재우고 저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죠. 45년을 기다렸다고, 이제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평화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서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민재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법원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민재의 양육권은 제게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지호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어요. 저는 그 편지도 버렸습니다. 영란이 찾아와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진우와 민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했죠. 영란은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말해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렇게 떨어지고 새로 돋아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낙엽 밑에서 새싹이 자라듯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민재가 학예회에 나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꼭 와달라고 했죠. 저와 진우는 학예회에 갔습니다. 민재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작지만 씩씩한 목소리였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민재를 안아줬어요. 민재가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줘서 좋았다고 말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악몽도 점점 줄어들었죠.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매일 했죠. 진우는 저희와 함께 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호와 서윤의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범수로 감형됐다고 했죠. 지호는 반년 후 출소, 서윤은 1년 후 출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우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소에도 접근 금지 명령은 유효하다고, 저희를 괴롭힐 수 없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민재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제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 퇴직금,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민재의 미래를 준비하기로요. 민재 명의로 교육기금을 만들었어요.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란을 만났습니다. 영란은 제 얼굴을 보더니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냥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대답했죠. 영란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달라졌다고,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요. 영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예전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죠. 착한 며느리, 착한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제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민재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민재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냐고요? 저는 민재를 안아주며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민재도 행복하냐고 물으니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든 산을 보러 진우와 민재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죠.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예쁘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죠. 지난 1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도 저를 보며 웃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였지만 이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삶의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나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진우가 대신 대답했죠.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랑은 못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만날 수 없다고 했죠.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희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민재가 신나게 뛰어다녔죠. 진우가 민재와 눈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집을 예쁘게 꾸몄어요. 트리도 세우고 조명도 달았죠. 민재가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뭘 달라고 썼냐고 물으니 민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썼다고 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철이 들다니요. 민재를 꼭 안아줬어요. 민재도 저를 꼭 안아줬죠. 진우가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샐러드를 만들고 진우가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저는 수프를 끓였죠.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재가 산타 할아버지께 쿠키를 준비해 놨어요. 우유도 한 잔 따라 놨죠. 민재를 재우고 진우와 저는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할 장난감과 책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깨어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갔다며 좋아했죠. 저는 민재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어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길,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길, 진우가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진우도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저는 진우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죠. 진우는 웃으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저와 같은 소원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떡국을 끓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떡국을 먹었어요. 민재가 1살 더 먹는다며 좋아했죠. 저도 1살 더 먹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게요. 며칠 후 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다음 달 출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출소 후엔 새 사람이 되겠다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썼죠.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진우와 상의했어요. 진우는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든 안 하든 제 마음이라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나주기로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68년을 살며 많은 걸 겪었어요.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진우와 민재와 함께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호를 용서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